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닷새,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로 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입니다. 노 대행은 오후에 대검찰청 간부들을 불러 사의를 밝혔고 대검은 곧바로 이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노 대행은 YTN과의 통화에서 떠나는 마당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책임지는 자세로 거취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기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공판팀과 대검찰청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에서 다른 의견을 냈고 대검은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과 의견이 달랐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3차례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입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거취 압박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노 대행은 하루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해왔습니다. 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결정 언제 들으셨어요? 노 대행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대검 차장에 보임됐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인사 패싱 여파로 사퇴한 뒤 넉 달 넘게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노 대행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항소를 신중히 판단하란 정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뒤 결과를 대검으로부터 회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행에게 수사 지휘권 행사는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해당 통화는 사전 조율, 협의 과정일 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반대한 적도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압설과 개입설을 모두 일축한 건데 논란이 정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예결위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질문이 쏟아지면서 마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을 뿐 항소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설명된 검사장급 이상 대부분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거나 잘못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난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 하나로 장관이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만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죠.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7,400억 원으로 산정한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인사권자가 신중검토 뜻을 밝힌 자체가 압박일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대도 적지 않아 외압 논란에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공지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받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검찰의 정치화를 지적한 국무회의 발언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 산하에 둘지 집중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와 달리 행안부에 중수청을 둘 경우 중수청장 한 사람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옳은 이야기라며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검찰의 정치화였고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 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행동은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며 엄단을 예고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탄핵 소추를 거쳐야만 가능한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처럼 간소화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파헤쳐 공소를 취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장동 검찰수사팀의 감찰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취소로 7천억 대 범죄 수익이 대장동 일당 배로 들어갔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외압 정점은 대장동 판결문에 400번 넘게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고 항소 취소는 재판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체포된 것도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는 전혀 다른 표적을 겨누는 상황이라 여야 논의는 나날이 원심력만 더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특검 수사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라는 정부 방침에 각 부처는 전담기구를 꾸리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기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공직자의 내란 협조 여부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목된 기관은 비상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군인들의 잘잘못을 따져온 군 당국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별도 TF를 꾸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역은 물론 군무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 밖에 정부 부처 중에선 계엄 당시 장관들의 처신이 문제가 된 기관들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방청의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 때 행정안전부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 때 법무부 참모들이 당시 행적을 조사받을 거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시절 국무총리실과 계엄 예비비 쪽지를 받아 논란이 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계엄 당시 미국 측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나 KTV의 계엄 미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부는 사적인 자리에서 계엄을 지지하는 등 단순 동조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 구체적인 역할을 한 공직자만 징계한다는 건데, 이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규모가 광범위하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조사 계획에 공직사회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부처별로 연말 연초에 예정됐던 인사도 조사가 끝날 때까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9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여는데요.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10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여는데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보수 성향 유튜브 신의 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를 오늘 소환해 조사합니다. 신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볼리비아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26명 전원이 참가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볼리비아와 격전을 벌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해 공식 기자회견과 함께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 사태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 연방정부의 최장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하원 표결을 언제 진행합니까? 네, 표결은 약 4시간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스컬리스 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곳 시간으로 오후 4시 이후 하원이 절차에 들어가서 7시쯤 정부 임시예산안 표결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존슨 미 하원 의장도 오늘 밤 셧다운이 끝날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We believe the long national nightmare will be over tonight. I just want to say that we're very optimistic about the vote tally tonight. We think this is going to happen, and we're sorry that it took this long. 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일 2026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말까지 연방정부 운영안,
국방부와 농무부 등 이 안보와 건강과 관련된 부처는 2026년 회계연도에 전체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하원도 공화당이 435석 가운데 21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가반이 필요한 오늘 표결에서 임시 예산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셧다운 종료를 위해 남아있는 절차, 미 하원의 예산안 표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인데요.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 people's government will soon be back open for business. President Trump looks forward to finally ending this devastating Democrat shutdown with his signature, and we hope that signing will take place later tonight. 이번 셧다운 사태로 항공 운항 차질과 같은 미국 내 혼란도 컸었는데 셧다운 종료 이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40일 이상 이어진 셧다운 사태로 미국 전역 공항에서 하루에만 2,0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셧다운으로 항공관제사 13,000여 명이 무급으로 전환이 됐고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 나서면서 미국 40개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축소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셧다운 사태가 종료된다고 해도 미국 주요 공항의 항공 운항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앞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되면 48시간 이내에 관제사들에게 체불임금의 70%가 지급될 것이라면서도 곧바로 항공편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제사들이 현장에 모두 복귀에 배치가 되는 오는 27일 추수감사절 전에는 정상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공운항과 함께 저소득층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 집행에도 차질이 생겼었는데요.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셧다운이 종결이 되면 예산이 확보돼 식비 지원이 즉시 재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 4,000여 명이 일터로 복귀를 하게 되고 운영을 중단했던 박물관과 국립공원도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셧다운은 오늘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 모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존 듀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표결을 약속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표결을 확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양당의 논란은 더 거세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월 기준금리를 놓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신중론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인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공개 발언을 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이 두드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문을 연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히 좀 과격한 이 경제정책 부상을 담은 마이런 리포트를 작성했던 바로 그 마이런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충실하게 0.5%포인트 비컷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연준의 핵심 인사이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부의장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빈부격차가 미국 경기 하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부유층은 주식시장 호황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많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가정이 생활비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가계의 이런 양극화 행태가 다음 달 9일과 10일 열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생활비 인상의 주범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완곡하게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베스 맥 총재도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고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고용시장 여건은 여전히 탄탄하다며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처럼 연준 내부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공개적인 분열이 이렇게 뚜렷했던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절대 기정사실이 아니라며 의견 불일치가 내부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n the committee's discussions at this meeting, there were strongly differing views about how to proceed in December.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licy rate at the December meeting is not a foregone conclusion. Far from it. Policy is not on a preset course. 역대 초장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 조금 전에 알아봤는데 뉴욕 증시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반응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기대감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 오전 10시 24분 기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6% 오른 48,338.9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세는 투자자들이 셧다운 종료 가능성에 환호하고 AMD의 낙관적인 실적 전망이 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을 다시 불러일으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칩 설계업체인 AMD는 향후 5년 안에 이 연간 데이터 센터 칩 매출이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수익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뒤에 주가가 9.9% 상승했습니다. 렌즈버그 베넷 개인자산운용은 그동안 시장은 데이터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여 왔으며 안개가 걷히면 시장의 방향이 맞는지 대대적인 가격 재조정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미국 연방정부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준비제도와 이 투자자들은 모두 경제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민간경제 지표에 의존해 왔습니다. 민간경제 지표가 아무래도 공적인 지표보다는 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가운데 LS2G 분석 결과 S&P 500 기업 400여 개 가운데 82%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익을 보고해서 이는 장기 평균 67%와 비교할 때 사상 최고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주간 거품 논란에 휩싸인 AI 낙관론은 다음 주 AI 대장주 격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가 균형 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정부 책임자들을 만나 지방 우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란 용어 대신 지방정부란 표현을 쓰며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방정부를 우대하겠다는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우선, 지방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또한 내놨습니다. 지역 자율개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방정부 책임자들도 호응했습니다. 지방세 확충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실정에 더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국고보조 사업을 포괄 보조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겪는 역차별 문제 역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고를 보조받는 경우에
서울시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항상 차등 대우를 받습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무늬만 지방자치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재정 분권과 더불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우리 증시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문을 엽니다. 은행 영업시간도 1시간 뒤로 미뤄져서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에 창구를 마감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지난 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세는 2주 연속 둔화하긴 했지만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가 뚜렷합니다. 또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어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10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합니다.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1호 대책 주요 이행 현황을 평가합니다. 기획재정부가 9월 말 누계 기준 재정 동향을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88조 3천억 원으로 2020년 96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LG그룹 주요 계열사 수장들이 오늘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올라 카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만납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센서 등 전장용 부품 공급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카레니우스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나 전장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오르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가게에 부담을 주는 환율 상승은 우리 증시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류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470원을 찍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6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루 만에 환율이 10원 이상 오르면서 외환시장에는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오른 것은 미중 무역 갈등 고조로 1,487원까지 올랐던 지난 4월 9일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환율은 지난 7일 1,460원을 넘었고 3거래일 만에 다시 1,470원까지 오르는 놀라운 기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가 임박하면서 달러화는 최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셧다운 해제로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대미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지만 우리 경제에는 고환율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내 내수 기업과 가계 부분의 전반적인 구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1,470원까지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속에서도 기관의 9천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는 1% 오른 4,15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하락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2.5% 오른 906으로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드디어 오늘 치러집니다. 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수험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은 긴장과 설렘 속에 디데이를 준비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수험 생활에 마침표를 앞둔 학생들.
시험 주의사항을 새겨듣고 수험표를 확인하며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개든 찍으면은 찍는 번호대로 다 맞을 거니까요. 크게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한 뜻을 품고 나선 선배들을 격려하는 경쾌한 북소리가 부담감을 잊게 합니다. 지금까지 노력이 합격의 결실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코피 터지고 막 요로결석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응급실도 간 적 있는데 이런 게 제 피와 살이 돼가지고 내일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하루 전날 수험생들은 시험 장소도 미리 방문해 고사장을 살펴보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험장에 갈 땐 수험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가거나 시험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필수 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사회, 과학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합니다. 1교시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험생은 아침 8시 10분까지는 고사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는 경우 각 지역 경찰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는 응시자는 2007년생 황금돼지띠 고3을 비롯해 55만 4천여 명,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다로 더욱 치열한 대입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 궁궐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문을 엽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수능 당일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칠궁, 종묘 등의 개관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문인 광화문, 협생문, 용성문 등도 10시부터 개방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오늘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해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 날인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구조에 발목을 잡았던 주변 타워가 해체된 이후 매몰된 작업자 수습이 늦게나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1명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고 남은 매몰자는 1명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400톤급 대형 크레인이 무너진 보일러 타워로 다가갑니다. 구조물 상부에 쇠사슬과 고리를 걸어 더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최소한 안전이 확보됐지만 구조물이 얼기설기 얽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구조대원들과 구조계는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채 자대 속으로 들어가 수색을 이어갑니다. 사오기 방향에서 구조된 구조 대상자 1명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활용해서 상부 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작업을 실시를 하고 안정성 확보를 한 후에 진입 및 구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조의 발목을 잡았던 붕괴한 5호기 옆 사육호기 발파 해체 후 구조 작업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체됐던 수색과 구조 작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차가운 구조물에 매몰됐던 작업자를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사고 수습본부는 구조대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된 만큼 심리 지원과 건강검진 등 회복을 지원합니다.
또 피해자 가족을 돕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분들을 위해 울산시에서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족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의료 지원 등 이번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일주일 넘게 인명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장례 절차와 붕괴 원인 규명, 사고 책임자 처벌 등 완전한 사고 해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이른바 조총연의연 행사에 참석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미향 전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최정원 씨를 어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와 동업계약을 맺은 식품업체가 박 씨의 과거 법률 대리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대 틱토커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그제 코인 투자업체 관계자에게서 돈을 받고 자금 세탁 관련 수사를 덮어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시내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국회 경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추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첨이 안 되면 돈을 모두 돌려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3년 전 지인에게서 로또 당첨번호 추천 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한국복권연구소라는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당첨되지 않으면 돈을 전액 돌려준다는 말에 500만 원을 내고 3년짜리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절대로 다른 분들도 1등이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등을 꼭 해주겠다. A씨는 사이트에서 추천해준 대로 3년 동안 매주 로또 20장을 샀지만 5천 원짜리 5등에만 3번 당첨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환급을 요구하자 예전 대표가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상태라 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연구소 직원은 현 대표의 운전면허증 사본까지 보내주며 소송 비용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저희는 200%로 보장해드릴 거예요. A씨가 소송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자 직원은 잠적해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홈페이지마저 사라졌습니다. 환불을 2천만 원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 그 뒤로부터 전화를 끊어버리고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당첨번호를 맞출 능력도 없이 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액은 7억여 원인데 경찰은 공범과 추가 피해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예측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고가 1,900여 건에 달한다며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당첨 보장 이런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로또 예측 사이트에서 입은 피해금을 찾아준다며 돈을 추가로 뜯어내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혜린, 혜인에 이어 나머지 멤버 3명도 복귀 의사를 알렸는데 소속사는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뉴진스 멤버 5명은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년 가까이 법적 공방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법원은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원 선고 이후 2주가 채 안 돼 멤버 혜린과 혜인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어도어는 두 멤버가 가족들과 심사숙고하고 회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전속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시간 30분 뒤쯤 나머지 세 멤버 민지, 한이, 다니엘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1년 만에 멤버 전원이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어도어는 앞서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공지했던 만큼 뉴진스 완전체 활동에 대한 팬들 기대감도 커지게 됐습니다. 다만 어도어는 민지, 한이, 다니엘 새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취임 1년 4개월 만에 사퇴론에 휩싸였습니다. 총선 공약을 깨고 증세에 나설 거란 전망이 여론을 악화시키면서 스타머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는 26일 예산안 발표 이후 집권 노동당 대표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영국 언론들이 키어 스타머 총리의 당내 사퇴론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만큼 당대표 사퇴는 곧 총리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스타머 총리는 취약계층 복지 삭감 정책을 내놓았다가 당내에서 거센 반발을 사는가 하면 경제와 난민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여론이 점점 악화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예산안에서 세금을 인상할 거라는 전망으로 총선 공약 파기 논란이 불붙으며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노동당 하원의원 81명이 모이면 새 당대표 경선을 치를 수 있는데 일간 가디언지는 이미 50명이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을 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은 스타머 총리가 통제력을 잃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The government has descended into civil war. Instead of fixing the mess they've made of the economy. 스타머 총리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My team and I are absolutely focused on delivering for the country. 스트리팅 장관도 스타머 총리에게 도전할 것이라는 소문은 자멸적인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현안인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총리 사퇴론이 불거지면서 노동당 지도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페루 남부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5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새벽 페루 남부 아레키파 지역에서 버스 한 대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사고로 적어도 37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90여 명을 다치게 한 17살 용의자는 집에서 혼자 사제 폭탄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 7일 자카르타 북부의 고등학교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17살 남학생 용의자가 집에서 소형 폭발 장치를 조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은 배터리와 플라스틱 용기 같은 매우 간단한 재료로 폭탄 7개를 만들었고 이 가운데 4개가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전염병이 확산하는 쿠바 전역에 대해 어젯밤 9시를 기해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쿠바에 치쿤구니아 열병과 댕기열 등이 퍼져 여행객과 교민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체류 중인 국민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리 지침과 주 쿠바 대사관의 관련 공지 등을 참고해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사장으로 향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은 오늘 큰 일교차와 안개,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입실 시간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르겠는데요. 두꺼운 외투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서쪽에서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시야를 더욱 흐리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6.8도, 대구 5.9도, 광주 6.5도 등 아침 공기는 무척 쌀쌀합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이 17도, 대구와 광주 18도, 부산은 2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직은 대기질이 양호한 상태지만 오전 중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중서부 지역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호남 지역에서, 밤에는 영남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먼지는 늦은 오후에 금세 해소되겠고요.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에는 영서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